안녕하십니까. 교육학개론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인성심리학, 성격심리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교육심리학 그러면 교육심리학의 영역이라는 것이 발달심리학, 학습심리학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심리학, 성격심리학, 또 그러면 측정 및 평가, 교육평가의 영역도 역시 교육심리학의 영역이죠. 이렇게 보통 5개의 영역으로 나눠봅니다만은 그 중에 핵심은 역시 발달심리학과 학습심리학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되되 성격심리학에서도 생활지도와 연관지어져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은 이 성격심리학을 생활지도와 연계시켜서 한 묶음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이론적 기초에서 심리학적 기초에 포함을 시켜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성격이란 뭘까? 우리가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퍼스널리티라는 영어 번역이 성격 또는 인성 또는 인격이라고 정의하는 이런 그 사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번역을 되게 잘못해서 인격이란 단어를 쓰게 되면은 마치 윤리교과서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는데 우리는 심리학의 영역이니까 성격이나 인성이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이되 사회적 가치로 바라본 사회적 가치와 결부시킨 개인의 특성, 사회적 가치와 결부시킨 개인의 특성을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은 보통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4살에서 5살 정도 되는 남근기에 그 기초가 완성되어서 평생을 두고 이끌어간다 해서 프로이드는 성격 발달 5단계, 구순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그리고 생식기로 나눈 것 중에 3번째 단계인 남근기를 성격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봤던 겁니다. 그렇처럼 한번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성격의 기초는 그걸 가지고 평생을 거의 불변하다시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역시 아들러도 성격이란 말은 쓰지 않았지만은 생활양식이란 말을 쓰면서 생활양식이 8살 정도의 그 기초가 만들어지는데 이 생활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라는 두 기준을 가지고 지배형, 착취형, 회피형, 사회적 유형형으로 나누어서 4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그 기초가 이 어린이집, 맞으면 어린이집을 넘어선 유치원 단계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 외에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성격이란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성격과 같은 개념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와 결부시킨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살펴본 개인의 특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2번에 보시면 개인의 행동을 특성하는 일반적 경향이다. 환경에 대한 적응 체계이다. 성격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둘러싼 인적, 물적 환경에 대해서 잘 어울린다. 원만한 씀씀이, 마음 씀씀이를 보여준다. 이렇게 할 때 성격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는 성격이 참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환경에 대한 적응 체계를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격의 개념 이런 데 보시고 성격의 유형에 대해서 다양한 학자들이 요즘에는 출제 비중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격의 유형에 대해서는 히포크라테스의 체격 기질서, 맞으면 히포크라테스의 체액 기질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격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성격의 유형을 보시면 성격의 유형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히포크라테스의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체액 기질설, 이것도 고유명사처럼 체액 기질설, 또 크레스 추머의 체격 기질설, 셸던의 체형 기질설 이렇게 되는데 적어도 히포크라테스의 체액 기질설은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에는 4개의 유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162쪽에 있는 것처럼 다혈질, 그리고 담즙질, 그리고 점액질, 우울질, 이렇게 4개의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이 판서를 한 내용은 체액 기질설로 볼 적에 다혈질이 뭘까? 다혈질.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다혈질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다소 부정적인 의미가 가미되어서 하는 것처럼 상당히 성질이 급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성향을 다혈질이라고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지만
바로 이 다혈질은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표현되는 것은 쉽게 흥분하고 분노하고 쉽게 흥분하고 분노하는 것들,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것은 담즙질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분노하고 흥분하고 이런 그 성격,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혈질로 봤다는 것은 담즙질을 말하는 것이고, 다혈질이라는 것은 명랑, 낙천 이란 단어를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혈질과 담즙질을 우리가 바꿔서 사용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거 살펴보시고, 다음에 점액질과 우울질이 나와 있는데, 점액질이라는 것은 매사가 우울하고 매사가 아주 소심하고, 매사가 여기 우울이란 단어를 집어서 혼동이 되겠습니다만, 매사가 소심하고 소심하고 비판적인. 그에 의해서 우울질이라거든, 이 점액질에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점액질에서 우울이란 단어를 빼버리시고, 우울질에서 냉정하고 침착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 사색적인, 이런 성격은 우울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액질이라는 것은 상당히 소심하면서 비판적이고, 그리고 비관적인 이런 성격은 점액질, 그리고 상당히 치밀하면서도 침착하고 사색적인 성격은 우울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구별해 주시되, 특히 이 다혈질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크레스 튜머에 체격 기질설이 있습니다. 이 크레스 튜머의 체격 기질설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예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투사형, 비만형, 세장형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보면 투사형, 근육형이지요. 투사형, 그다음에 비만형, 그리고 세장형 으로 나누고, 또 그 이외에도 이상 발육형도 있습니다. 투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형이죠. 근육형으로 여기 오면 점착성 기질이라고 설명했지요. 그래서 한번 매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몰두할 줄 아는 점착성 기질이다. 그래서 소위 몰두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비만형이라고 하는 것은 조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상당히 쉽게 의기양양할 수 있고, 쉽게 어떠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두었다 바로 관심을 철회시킬 수 있는 그런 조울성 기질을 비만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세장형, 깡마른형이죠. 세장형이라고 해서는 분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열성 기질이다. 자,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육형으로 이루어진 투사형과 살이 찐 비만형과 깡마른 세장형의 성격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근육형은 상당히 어떤 거에 대해서 몰두하고 집착하는 점착성 기질을 보이고 있는 데 비해서, 비만형은 살이 찐 것처럼 상당히 낙천적이면서 쉽게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관심도 쏟고, 쉽게 관심을 철회시켜서 다른 걸로 관심을 돌리기도 하는 이런 조울성 기질을 보이고 있고, 세장형은 분열성 기질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너무 의학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투사형, 비만형, 세장형 체격 기질설을 주장한 사람은 크레스 튜머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셸던은 체형 기질설, 내배엽형, 유배엽형, 그리고 중배엽형으로 설명한다. 반서지 않겠습니다. 내배엽형은 소위 셸던과 비교해 본다면, 여기 셸던, 이것을 그대로 셸던 것으로 셸던의 체형 기질설, 셸던의 체형 기질설과 이렇게 연결시킨다면, 투사형과 같은 근고령 신체형은 중배엽형이라고 합니다. 중배엽형, 투사형은 중배엽형이라 하고, 그에 비해서 비만형, 약간 살이 찐 비만형 내장형이라고 하는데, 이 비만형 내장 내배엽형이라고 합니다. 내배엽형.
그에 비해서 세장형은 머리를 주로 쓰는 두뇌형에 대해서 이것은 의배엽형이란 이런 의미를 쓰는,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의학적 용어가 되니까 이렇게 분류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설명할 적에 히포크라테스의 체질설, 크레스 추머의 체격기질설, 그리고 셸던 체형기질설, 이렇게 연결해서 이 정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4번과 같은 스프랑거의 사유양식, 생활양식 가치설, 살아가면서 어떠한 가치에 주된 관심을 두느냐를 가지고 성격을 나눠보기도 하는데, 이 스프랑거가 제시했던 성격 유형에는 힘의 가치를 좋아하느냐, 돈의 가치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명예의 가치를 좋아하느냐, 아름다움의 가치를 좋아하느냐, 사랑의 가치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어떤 성스러운 가치를 좋아하느냐를 가지고 힘의 가치를 좋아하는, 권력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은 권력형이라고 하고, 권력형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정치형이라고 합니다. 돈의 가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경제형, 돈의 가치, 어떤 진리 추구나 학문 탐구를 좋아하는 이런 가치는 이론형, 아름다움의 가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심미형, 또 명예라든지 사랑의 가치를 좋아하는 사람, 봉사활동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회형, 또 그런가 하면은 성스러움의 가치, 종교에 몰두하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종교형, 이런 식으로 실생활 속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를 가지고 나눈 것은 스프랑거의 성격 분류 생활양석 가치설, 이건 제가 지은 이름은 생활양식 가치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융이 있습니다. 융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1.3번이라는 융의 양양설, 융의 양양설이 있습니다. 융의 양양설은 성격의 유형을 리비도의 방향에 따라 프로이드는 리비도 위치에 따라서 성격 발달 5단계를 제시한 거죠. 리비도 위치가 어디로 바뀌어가느냐에 따라서 발달 5단계를 설명했지만, 융은 리비도 방향에 따라서 내향성과 의향성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내향성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의향적 성격, 내향적 성격인데, 먼저 뒤에 있는 내향적 성격, 우리 내향성, 의향성. 내향적 성격은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강하고, 새로운 사태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자신의 병과 같은 것에 집착을 하고, 또 언제나 퇴행적이고 환상적인 방어기제나 적응기제를 보여주는 것이 내향적 성격의 특징이라면, 의향적 성격의 특징이라는 것은 상당히 객관적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또 필요나 기대에 의해서 행동하고, 새로운 사태에 대해서도 상당히 적응을 잘하고, 자신의 병과 같은 데에는 무관심한 이런 특징을 의향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융의 성격 분류인 내향성, 의향성이라고 하는 이 분류는 나중에 심리검사 MBTI의 기초를 형성하는 이런 것도 나중에 교육평가 영역에서 한번 다루게 될 겁니다. 다음에 특성론으로 반서지 않겠습니다만, 특성론으로서는 알포트의 특성이론도 있고 카텔의 특성론도 있는데, 출제된 지가 벌써 10수년이 됐기 때문에 좀 출제가 안 될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일별을 해야 됩니다. 자, 일별을 하고 넘어갈 때, 알포트는 인간의 성격의 구성을 공통특질과 공통특성과 개별특성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류 공통의 속성으로서 공통특성과, 그리고 특정 개개인마다 보여주는 개별특성을 나눠주되, 바로 이 출제가 된다는 것은 개별특성이죠. 개별특성과 같은 경우에는 주특성, 중심특성, 2차적 특성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일관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권력만을 추구하는, 그야말로 정치의 일생을 바치는 이런 사람들은 소위 정치형 성격으로, 스프랑거 위에 있는 스프랑거의 생활양석 가치들로 본다면, 일생을 두고 그야말로 국회의원 한번 되겠다라고 일생을 걸쳐서 정치에만 매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도의 일관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그 사람의 특성을
주특성이라고 합니다. 일생을 두고 돈만 벌겠다라고 매진을 하는, 일생을 두고 집안이 무너지든 어쨌든 간에 학문을 탐구하겠다라고 공부에만 매진하는, 이렇게 고도의 일관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은 주특성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중심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특성, 그 사람을 쉽게 책에 나온 것처럼 한 개인을 특징 지으며 추리가 영이야. 그 사람 점잖하지. 그 사람 참 쾌활하지. 그 사람 참 치밀하지. 그 사람 뚝기 있지. 이렇게 그 사람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의 특징을 중심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2차적 특성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여주는 그 사람의 특성, 상황에 따라서 일관성이 없이 특정한 자극에 대한 독특한 행동 특성을 2차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특성, 중심 특성, 2차적 특성으로 나눈 것이 알포트의 특성 이론이 되겠고,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카텔의 특성론이 나와 있습니다. 카텔의 특성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시면, 카텔의 특성론, 카텔 표면 특성과 근원 특성으로 설명했는데, 특성들 간에서 상관관계가 높은 비교적 동일한 특성을 표면 특성이라 하고, 그에 비해서 표면 특성 밑바닥에 잠재하는 특성으로 개인의 성격에 구조적으로, 결국에 개인의 성격이 드러나게끔 영향을 미치는 저변에 깔린 특성을 바로 근원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의 특성을 표현할 때 카텔 이론을 적용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할 적에는 표면 특성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 특성. 참 그 사람은 쾌활하지? 그런데 근원 특성은 음흉해. 이렇게 음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이런 페르소나를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그 페르소나를 보고 참 저 사람은 점잖해, 참 저 사람은 치밀해, 참 저 사람은 열심히 해. 그렇지만은 근원에는 반대 감정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카텔의 특성론도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정신분석적 구조론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되 줄만 좀 쳐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리비도 위치에 따라서 성격 발달 5단계를 제시했다 프로이드. 리비도 방향에 따라 성격 유형을 외향성과 내향성으로 나눴다 바로 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프로이드가 리비도를 성적 에너지에 한정시대에 비해서 이를 일반적 에너지라고 표현한 것은 융인데, 바로 심리적 에너지의 작용 방향에 따라, 그 방향이란 단 동그라미 쳐놓고 해서 내향성, 외향성을 주장한 사람이 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들러, 핵심 용어가, 아들러는 모든 행동의 출발점을 열등감에서 잡고 있는데, 열등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 열등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러는 열등감을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 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은 사회적 관심으로 방향을 보이게 되고, 그 사회적 관심이 자리를 잡아서 성격과 유사한 생활 양식을 갖게 된다. 생활 양식 4가지가 있다. 이런 것을 주장했던 것이 바로 아들러의 개인 심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에리 프롬은 인간 특유의 기본적 욕구를 관계 형성, 초월, 소속, 정체, 방위 의식으로 분류하고, 이 욕구들이 좌절될 때, 인간의 기본 욕구가 좌절될 때 성적 문제가 발생된다고 주장했다. 자, 아직까지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자, 문장 보시고. 다음에 헌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불안에서 찾습니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불안이다. 욕구가 무의식 속에서 억압되어 생기는 신경증적 불안. 하자면 프로이드식으로 한다면 신경증적 불안, 현실적 불안, 도덕적 불안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신경증적 불안을 이 허니는 그들 기본 불안이라고 설명을 했다. 다음에 설리번은 특히 인간관계를 강조를 했는데, 인간관계의 기본 이유에 인간의 욕구를 본능에 대한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를 설정했다. 설리번이다. 해서 출제가 안 되었지만 제 교재를 통해서 한 번쯤은 일별해 보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시몬드의 자아이론. 인간의 자아가, 에고가 발달해가는 과정을 보면은 환경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이 있고, 자신과 환경을 구별하는 단계를 거쳐서 다음에 자기
중심의 단계, 마이 스테이지. 이제는 우리들이 같이 가야 될 위 스테이지. 그래서 환경과 자신을 구별하지 못하는 단계로 시작해서 환경과 자신을 구별하는 단계, 자기 중심적 단계, 그리고 자기를 넘어서 같이 더불어가는 위 스테이지 단계로 발전해 간다. 시몬드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심리학 첫 번째 개념에서 본 것처럼 인간의 성장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누구나 알고 계십니다.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당연히 인간의 성격도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산물입니다. 뭐 유전이야 설명할 거겠지만 환경 중에 인간 성격의 기초는 성격이라고 했던 아니면 생활 양식이 했던 간에 보통 초등학교 입학 전인 학령기 전 보통 프로이드나 아들러우 개념으로 본다면 유치원 단계 정도도 형성이 되는데 그 단계까지는 주로 부모의 양육 태도의 영향 범위 내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모의 양육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인간의 성격이나 성격 기초는 달라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원식 교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고 그런가 하면은 시몬드도 역시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의해서 성격이 달리 발달한다라고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거기 보면은 성격의 유형을 민주적 성격, 방임적 성격, 전제적 성격, 과보호적 성격으로 이렇게 정원식 교수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율적이냐 통제적이냐, 수용적이냐 거부적이냐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면서 가장 바람직인 것은 자유를 말하자면 권장하면서 자녀의 뜻을 받아들이는, 말하자면 민주적 과정에서 받아들이는 이러한 과정에서는 민주적 성격이 발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에 비해서 상당히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자녀의 뜻에서는 일방적으로 부모가 일방적으로 이끌어서 거부적 이런 양육 태도를 보인다면 전제적 성격, 고집이 세고 그리고 뚝기나 부리는 이런 성격이 발달한다는 것은 정원식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몬드는 부모의 양육 태도의 유형을 과보호적이냐, 거부적이냐, 지배적이냐, 복종적이냐, 아니면 수용적이냐 이렇게 나누어서 그 양육태도 밑에서 달아나는 자녀의 성격을 과학적으로 분류를 했던 것이 시몬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동양의 철학적인 것처럼 중용적 태도를 가지고 자녀를 기르는 양육태도를 수용적 양육태도라고 설명을 했고, 그런 수용적 부모 밑에 자라는 아동은 협동, 우정, 충성, 안정, 명랑 또는 자신감 이런 것 등이 발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날 잘 많은,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아서 그러지 못했습니다만은 오늘날처럼 자녀 수가 하나나 둘만 있어서 그야말로 품 안의 자식을 넘어서서 품 안에의 자식만을 생각하는 이런 그 과보적 부모는 어떤 성격의 자녀를 키우는가? 그래서 과보적 부모는 적응력이 낮고 의존적이다, 미숙하고 고립되어 있고 그리고 말하자면 생각이나 책임감이나 또는 판단력이 부족하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시몬드도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놨던 것입니다. 다음에 적응기제. 별표 한 500개 하실 것은 바로 적응기제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적응기제란 용어를 쓰지 않고 방어기제라고 했습니다. 적응과 부적응은 어떤 말일까? 적응과 부적응이라는 것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상태를 말합니다.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개인의 특성은 성격이라고 하는 것처럼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상태를 성격이 말하자면 적응과 부적응이라고 하는데, 환경과의 관계가 원만한 것은 적응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환경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 것은 부적응 상태에 있다, 적응하기 참 어렵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66쪽에 보시면 나와 있죠. 적응. 문제는 우리가 볼 적에 적응과 부적응에서 당연히 다른 것은 부적응이죠.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살고 있는 환경,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인적 물적 환경에 원만함을 보여주고 있고 만족을 느끼고 있다면 더 이상 우리가 교육이나 사회복지에서 다룰 실익이 없습니다. 문제는 환경에 어울리지 못하는 부적응이 되겠습니다. 부적응의 상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이때 모든 인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핵심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방어 기제입니다. 근데 방어 기제를
운용하는 주체는 프로이드의 성격 구성으로 본다면 바로 자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정의할 때 방어 기제, 거기 보면은 뭐 이렇게 해서 방어 기제의 주체는 자아가 되어서 일부 책에서는 방어 기제를 자아 방어 기제라고 이렇게 쓰기도 있는 겁니다. 자, 교재를 보면서 진도를 나가 볼까요? 166페이지에 보시면 적응 행동의 특성, 출제되진 않겠지만 적응은 주범에 합치한다, 긴 안목을 가지고 개인의 요구를 조정한다, 개인의 긴장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엄난잔족을 얻을 수가 있다, 정신적 신체적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뭐 이건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출제 비전 그냥 설사 읽어보지 않아 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운데 있는 2번의 부적응입니다. 부적응이 뭐라고 그랬어요? 환경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는 것을 부적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적응 보면은 환경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욕구불만이나 갈등 상태에 있는 것을 부적응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욕구불만이란 뭔가? 욕구불만이란 뭔가? 프루스트레이션, 욕구 좌절이라고도 하는데 욕구불만이란 거기 그냥 개념 그대로 그렇습니다. 욕구가 어떤 장애로 인해 충족되지 않는다는 데서 나타나는 정서적 긴장 상태를 욕구불만이나 욕구 좌절이라고 합니다. 욕구불만이나 욕구 좌절은 어린 시절에처럼 생리적 욕구도부터 시작해서 심리 사유적 욕구, 정신적 욕구, 많은 것 등이 있고 이런 욕구불만은 결국에 우리처럼 공부하고 싶은데 날씨가 덥고 습도가 많아서 공부에 진도가 안 나가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 학습된 무력감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욕구 불만이라는 것은 어떤 장애로 충족되지 않은 욕구로 인하여 생기는 정서적 긴장 상태를 욕구 불만, 욕구 좌절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2개 이상의 욕구가 모두 충족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정서적 긴장 상태, 복수의 욕구가 모두 충족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정서적 긴장 상태를 갈등 콘플릭트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접근 갈등도 있고 접근 회피 갈등도 있고 회피 갈등도 있고 이중 접근 이중 회피 갈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세계적으로 약속을 할 적에 부호로 온다면 접근은 플러스라고 표현하고 회피는 마이너스라고 표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접근이라고 할 적에 우리가 문제를 풀 적에는 접근이라는 것은 하고 싶은데 회피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은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때문에 접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어느 것을 결정하지 못해서 갖는 것은 접근 갈등.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어서 느끼는 정서적 긴장 상태는 회피 갈등. 이것은 하고 싶은데 저것은 하기 싫고 학교 가고 맞으면 공부는 하기 싫은데 매맞기도 싫고 이것은 회피 갈등. 이런 것처럼 하고 싶은데 접근 플러스 하기 싫은데 회피, 마이너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를 나와 있죠. 167페이지 오면 공부도 하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이번에 벨기에를 가는 축구 팀을 짜는 데 있어서 법대에 다니면서 부모가 옛날에 축구 선수였다가 이제는 공무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여기에 접근해서 합격한 거예요. 공부도 하고 싶고 축구도 하고 싶고 접근 갈등이죠. 그 선수는 접근 갈등입니다. 그에 비해서 긍정적 욕구, 하고 싶은 욕구와 부정적 욕구, 하기 싫은 욕구가 부딪힘으로 생기는 시험은 합격하고 싶은데 공무원은 되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고 이것은 접근 회피 갈등이 되겠어요. 그래서 회피 갈등은 부정적 욕구 2개가 부닥치는 것은 회피 갈등인데 학교도 가기 싫고 혼나기도 싫고 이런 것은 회피 갈등. 그래서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 회피를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런 부적응 상태, 욕구 좌절이나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심리적 기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을 방어 기제, 옛날에는 적응 기제라고 했지만 요즘 그냥 싸잡아서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옛날에 적응 기제라고 할 적에는 도피 기제, 방어 기제, 공격 기제 이렇게 3가지로 나눴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냥 합쳐서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이 많고 이 방어 기제를 운영하는 성격 구조가 바로 자아이기 때문에 자아 방어 기제라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많은 그 예를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그 중에 여러분들은 보상, 1번의 보상, 2번의 합리화 다 예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3번의 투사,
4번에 동일시, 5번에 승화, 6번에 반동형성, 그리고 9번에 주지화, 그리고 도피기제라고 다 나눴습니다만 도피기제 보면 거기 뭐 따로 안 비워지는 안 해도 퇴행과 억압 알 수 있습니다. 퇴행과 억압 보시고, 다음에 공격기제라고 어떠한 욕구불만이나 갈등이 있을 때 그걸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그 정서적 긴장 상태를 푸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그것을 공격기제라고 한다 해서 공격적 방법으로서는 뭐 폭행이나 방화나 또는 기물 파괴나 욕설이나 이런 경우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룰 실익이 없다. 왜냐하면 반사회성을 띠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교육학에서 다룰 실은 없으나 이런 경우도 예상치 않게 제법 많이 나타나는 방법이다 해서 공격기제로 나눌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만 다룰 실익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도피기제나 방어기제를 합쳐서 다 방어기제라고 하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 동일시, 합리화, 투사, 승화, 그리고 반동형성, 주지화,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 한 7개 정도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되 제가 읽어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 교재 예를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진행하고자 했던 교육심리학 중에 특히 인성심리학, 성격심리학의 영역입니다. 그 외에도 뭐 범위야 무한히 많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정도로 해서 두 번째 기초, 심리학적 기초를 마감 진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세 번째, 파트 2의 세 번째 사유학적 기초, 교육 사유학으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